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금요일 수업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박우경의 책은 돕기다를 함께 읽으면서 김훈 작가의 글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았죠. 작가님의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곱씹어 보며 김훈 작가가 쓴 글의 매력을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 매력, 아름다움이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책은 돕기다 나머지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해줬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옆에 구글 설문을 한번 보시면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1번입니다. 다독 콤플렉스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졌어요. 다독 콤플렉스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친구가 써준 것처럼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집착인 것 같다. 맞아요. 많이 읽는 것에 대한 집착을 우리 다독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많이, 빨리 이런 것을 중시하잖아요. 많이 읽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읽은 책 목록이 쫙쫙쫙쫙쫙쫙 쌓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의 내용은 사실 그러한 내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다독 콤플렉스를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다른 친구들 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친구 아주 재밌는 습관인데요. 책을 읽으면 졸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역시 책을 좋아하지만 가끔씩 책을 읽으면 아주 졸립니다. 자기 좋은 책이 따로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와, 이 친구는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있게 읽지 않고 대충 많이 읽는 것이다. 이 다독 콤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나는 책을 보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지만 그래도 놓쳐야 하지 않는 부분과 내용은 전부 기억할 수 있는 편이다. 엄청난데요? 물론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내용을 기억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과연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남은 페이지 수를 확인하고 많이 남으면 한숨을, 조금 남은 자부심을 느낀다. 사실 이게 다독 콤플렉스랑도 조금 연관이 돼요. 다독 콤플렉스는 양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페이지가 바로 양을 뜻합니다. 사실 한 달 동안 10페이지를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10페이지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어 봤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질만 추구하는 도서법은 어린 나이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중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책도 일단 많이 읽는 것에서 시작하고 싶다. 많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많은 책을 읽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다음은 바로 고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후의 책은 조금 더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하고 조금씩 연습해 가며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1번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과제 2번입니다.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며 배경 지식이 글의 이해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글이 있어도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읽게 되면 그 글의 이해가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선생님이 낸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잘 해줬습니다. 글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 것 같다.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냥 표면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니 글의 내용에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맞습니다. 자, 이 친구도 보면 실제로 머릿말이나 플롤로그, 배경 등의 별도 소개를 읽으면 책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되고 글쓴이의 의도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자, 이 친구의 얘기 한번 볼까요? 마블 영화를 예로 들면 각 캐릭터의 솔로 무비를 봐야 어벤져스 같은 영화가 보기 수월한 것처럼 배경지식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아주 적절한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벤져스 같이 여러 가지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에서는 각각의 히어로들의 사연을 알아야지 내용 이해가 더 편하다는 거죠. 이게 배경 지식의 중요성. 우리 차원에서 되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도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어로 된 신문을 못 읽듯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영어 잘 모르니까 못 읽는 것처럼 책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독 컴플렉스를 김훈 작가는 부정했지만 나이가 어리고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다독을 해야 배경 지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독만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거. 독서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독자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독 컴플렉스는 지양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친구들이 잘 들어줬는데 좀 수업 내용 듣는 게 아직 부족하다 이런 친구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평가해서 다 5점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머지 최근 독기다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김훈 작가의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있게 읽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았죠. 이렇게 읽어보니까 김훈 작가의 글이 왜 인기 있었는지 한번 체감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의 글은 바다의 기별에 실린 글인데 어느 작가와 인터뷰를 할 때 아버지의 무덤에 다녀온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김훈의 강연을 듣거나 동영상으로 보시면 아실 테지만 이분의 특징은 구어가 곧 문어라는 겁니다. 말로 나오는 문장을 그냥 받아 적으면 글로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습관 때문이겠지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일단 모르는 단어 구어와 문어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여기서 문어는 여러분들이 먹는 그 옥토퍼스 그게 아니라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구어가 바로 입말이에요. 일상 대화에서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을 구어라고 해서 보통 구어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편안한 표현을 대화체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쓰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말투예요. 글쓰기를 할 때 특히 공식적인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는 되게 갖추어진 예의 바른 글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구어와 문어의 차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어적이다, 문어적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한다는 거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훈 작가의 글은 구어가 곧 문어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말을 글 쓰는 것처럼 한다는 거야. 엄청난 사람이죠. 천상 작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죠. 아마 김훈 작가님은 유튜버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특징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김훈 작가의 특징은 사실적인 글쓰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과연 사실적인 글쓰기를 한다는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지게 될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과연 뭐가 이어질까요? 이게 바로 예측하며 읽기, 질문하며 읽기 방법입니다. 첫 문장을 보면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추측해 보는 것. 자,
선생님이 한번 시범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적인 글쓰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사실적인 글쓰기가 과연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김은 작가의 글이 어떻게 사실적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추측해보며 읽는 것도 여러분들의 글쓰기 구조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글쓰기 실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유추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 부분 내용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김은 선생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분의 글쓰기가 탐사 취재에서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는데 한창 공부하던 80년대의 저널리즘에서는 정밀 탐사를 통해 사실적인 기사를 써야 한다는 담론이 있었습니다. 한 조각의 사실이라도 흘려듣고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김은 선생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글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글을 보면 탐사 취재를 통해 나온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어려운 단어가 좀 많이 나오죠.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탐사 취재, 저널리즘 다 뉴스 기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탐사 취재는 여기 밑에 나오죠. 대중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막 파헤치면서 취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뷰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탐정이 된 것처럼 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가는 취재가 탐사 취재입니다. 글쓰기가 이렇게 탐사 취재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취재를 기반으로 이어진다는 거겠죠.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에 내용을 읽어볼게요.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대중에게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활동.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혹은 유튜브로 여러 가지 내용을 듣는 것 모두 다 저널리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큰 범주로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중간에 자, 저널리즘 바로 밑에 줄에 담론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담론. 이것도 아마 뭔지 헷갈릴 거예요. 담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적인 기사를 써야 한다는 보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공감하는 이야기를 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에서는 기사를 쓸 때 되게 사실적인 기사를 써야 된다는, 종이 쳤네요. 자, 사실적인 기사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때 기자 생활을 하던 김은 작가였기 때문에 자기의 글 역시, 소설이나 수필 역시 그렇게 사실적으로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선생님이 예측한 게 좀 맞았나요? 사실적인 글쓰기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실적인지 보여준 내용이 조금은 나온 것 같죠? 뒷부분에 더욱더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다음에도 볼게요. 그렇죠. 이 부분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단편 화장을 보면 주인공의 아내가 죽어가는 장면이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인 친구에게 부탁해 영안실에서 시체가 나가는 모습을 참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글들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은 절대 그 무게가 같지 않거든요. 개라는 소설 아시나요? 김은의 개라는 소설을 읽으면 정말 개가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개가 글을 잘 쓰나 싶어요. 김은 선생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진도에 진돗개 사육하는 곳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육 일기를 본 거죠. 자, 탐사 취재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딱 감이 오시나요? 먼저 어려운 단어부터 또 짚어가고 갈게요. 이상문학상, 이건 소설가 이상, 그러니까 아까 동인문학상도 있었죠. 저번 시간에 이상문학상도 유명한 소설가의 이름을 붙여서 나온 문학상인데요. 이게 바로 이상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지 않나요? 이상이라는 사람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시인인데
굉장히 특이한 시를 많이 써서 유명해요. 111, 22, 333 이게 또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시라고 이야기한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지금 가까이 있는 경복궁역 근처에 서촌이라고 있잖아요. 그 서촌에 이상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상이라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과 실제로 이상이 살았던 방의 모습을 구현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혹시 가까이 사는 친구들은 꼭 한번 서촌에 있는 이상의 집 들려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그 영안실은 무엇이냐면요, 병원에서 시신과 미패를 모셔놓는 방,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모셔놓는 방이라는 거죠. 김훈 작가가 글을 쓸 때 아내가 죽어가는 장면을 써야 되는데 그걸 막 진짜 생생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인 친구한테 부탁해서 직접 시체가 나가는 모습을 참관하고 그걸 묘사하는 글을 썼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탐사 취재입니다. 자, 또 개라는 소설을 써야 되는데 이게 개의 시각으로 글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석 달 동안 진돗개 사육하는 곳에서 그 사육일기를 보면서 지냈다는 거죠. 기자인 김훈만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역시 우리가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뭔가를 느끼는 게 더 의미 있고 생생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걸 통해 알 수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특징 때문인지 김훈의 글은 형용사나 부사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 뭐예요? 자, 밑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국어 문법 시간에도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고요. 부사는 다른 말 앞에 놓여서 뜻을 분명하게 꾸며주는 품사라고 합니다.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내용을 수식해준다, 꾸며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가 모두 다 꾸며주는 말이라는 내용을 배경지식 삼아서 옆에 내용에 답을 한번 내려볼까요? 형용사나 부사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글은 어떤 글일까요? 혹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펴봐, 무슨 글일까요? 이 내용은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서 학교에서 영상을 찍으면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을 읽으면 그 답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동안 떠올려 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글일까? 5초의 시간 주겠습니다. 5, 4, 3, 2, 1, 땡. 답을 확인해 볼게요. 객관적인 사실만 불러내서 정서를 전달하는데 생각보다 그 힘이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거겠죠. 형용사나 부사가 꾸며주는 말이니까 그 꾸며주는 말 없이 글을 쓰면 그냥 사실만을 전달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만을 불러내서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엿보고 있는 자전거 여행 또한 탐사 취재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기가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경험한 내용을 깊이 있게 풀어 쓴 내용이 담겨 있고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데도 감동이 있다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떠한 것이 바로 사실적인 글,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글인지를 이 다음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과제로 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글이 사실만 불러내서 객관적으로 쓰는 글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를 많이 쓰면 글 속에서 어떤 느낌이 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의 글쓰기 습관을 돌아보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렇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은
유용한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사실적인 글을 쓰는 김훈 작가의 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고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자, 어때요? 이 위의 문장의 의미 이해해 볼 수 있었나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서 박웅현 작가는 어떻게 이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고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눈이 오고 나뭇가지만 있는 데서는 꽃이 필 거라는 상상이 되지 않죠. 겨울에 해수욕장에 가보세요. 그 물에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름이면 사람들이 그 물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한겨울 사무실 창밖에 나뭇가지를 보면 봄이 영영 올 것 같지 않아요. 봄의 길을 가다 보면 겨울에 눈 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먼 꿈 얘기 같고요. 겨울의 길을 걷다 보면 봄에 꽃 피는 것이나 여름의 실록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릅니다. 이 글을 읽고 보니 정말 신기한 일이죠. 2달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녹색이 올라오고 그것이 노랗게 물들고 또 나뭇가지가 선명해진다는 게요. 기문을 통하지 않았다면 못 봤을 것이고 무심히 지나가겠죠. 이런 몇 가지 구절 덕분에 세세히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게 맞나요? 먼저 어려운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록은 늦봄이나 초여름에 새로 나온 잎의 푸른 잎을 뜻합니다. 혹시 몰랐던 친구들은 생각해 두고 가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 봤을 때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변화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되게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요즘에 레몬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평소에 이 레몬나무를 키우기 전에는 계절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새싹이 나고 나무에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진 다음에 열매가 맺는 그 일련의 과정이 그냥 당연하지, 그래 저 그냥 이렇게 꽃이 피는구나 심드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애지중지 레몬나무를 키우게 되니까 잎이 나는 것부터 꽃이 피는 것 그리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흘러가던 많은 일상들이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더 소중하게 신기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짧은 문장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 이게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생각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흘려보내잖아요. 하지만 작가는 이런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작가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곤 합니다. 그게 바로 책을 읽는 즐거움이자 재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을 읽고 저는 제 일상과 계절의 변화를 대비해봤습니다. 저는 주중과 주말의 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중에는 계속해서 회의가 잡혀 있어서 문자 한 통 주고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반면 주말에는 남오늘보처럼 집에서 잠만 자고 음악만 듣는 생활을 합니다. 회사 동료들이 보기에는 일만 하는 인간이고 집사람이 보기에는 한심한 인간일 겁니다. 자전거 여행의 이 구절을 읽고 어찌나 공감이 가던지요. 제 생활도 주중에는 주말 생활이 상상이 되지 않고 주말에는 주중의 생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아주 사실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힘이 바로 기운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자, 이 마지막 부분에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쏙
들어있다는 것을 몇몇 친구들은 파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겠죠. 나의 경험을 연결지어가며 책을 읽는 것의 중요성. 앞서 이야기할 때 한 문장 한 문장씩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것의 의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문장씩 차근차근 들여다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을 떠올리게 되고요. 배경 지식을 떠올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나의 경험과 연결지어서 책을 읽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생님도 독서를 이런 방식으로 항상 진행하고 있어요.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독서를 하는지 잠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어떻게 좀 간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살짝 보여주기 위해서 이 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읽은 다양한 책들, 그리고 선생님이 의미 있게 본 영화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여기 위험한 독서라는 책을 본 이때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김경옥 작가가 쓴 위험한 독서를 읽고 우선 인상 깊은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읽어볼게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책이었을까? 당신이라는 책은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처럼 첫 문장부터 독자를 긴장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호사스런 장정으로 독자를 압도하거나 자극적인 사파로 독자를 현혹하는 책도 아니었다. 별다른 기대도 이렇다 할 사전 정보도 없이 무심코 읽기 시작한 책일 뿐이었다. 선생님이 이 글이 되게 인상 깊은 거예요. 왜냐? 누군가의 만남을 자기와 책이 처음 만난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처음 우연하게 만날 때 상황과 우리가 책방을, 그러니까 교보문고라고 칩시다. 교보문고를 쭉 돌아다니면서 우연히 하나의 책을 집어가지고 읽게 될 때 그게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선생님이 받았던 인상을 기반으로 경험을 한번 쭉 풀었어 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책을 감상을 하다 보면 이 책의 내용이 되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더라고요. 전체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선생님 마음에 와닿은 이 한 구절 한 구절과 그 구절과 관련된 선생님의 경험, 추억은 정말 오랫동안 선생님의 가슴속에 담겨있는 그런 경험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독서 습관 갖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독서 습관이 있다고 앞서 이야기를 해주긴 했지만 선생님과 같은 독서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사실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힘이 바로 기문입니다. 자, 기문 작가의 힘이면서도 작가가 우리한테 주는 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주제를 파악할 시간이 됐습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독자들,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것 중요하겠죠. 사실 이거는 비단 글쓴이뿐만이 아니라 솔쌤이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과제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업을 잘 따라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이해해서 글로 구글 설문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박우현 작가의 책은 돕기다를 읽으면서 김훈 작가가 쓴 자전거 여행의 내용을 파악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자전거 여행을 주제로 지금 다양한 책을 읽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는 이미 본 거죠. 휴업일 과제로 여러분들이 읽고 독후감까지 써낸 불량한 자전거 여행입니다. 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고요.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라는 그 책을 선생님이 왜 선택해서
휴업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읽을 수 있도록 제시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바로 등교 수업 기간입니다. 우리가 3주 만에 다시 얼굴을 보겠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죠? 선생님도 보시는 대로 아직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을 만들어 나갈지 그 이야기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날 얼굴 보고 만나요. 안녕.